오늘 행사는 저희 그 통일언론연구소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율곡로 포럼 1차 세션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제1과제로 설정한 평양지구 개설이라든지 남북 언론 교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을 두고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막강한 저희 이제 자문위원님과 그다음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이게 약간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발제를 맡아주실 거고 그의 내용과 관련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의 주요한 내용들은 연합 미디어 그룹 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국민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간단하게 저희 생략하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우리 조성우 사장님 첫 회 정일용 저희가 노사 아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회사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저희 홍재성 우리 노조 연합뉴스 지부위원장 그리고 남광식 기획실장님 그리고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장동우 처장님. 오늘 저희 그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유명한 분이죠. 김진양 대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창일 신부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평화삼촌의 운영위원장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 김희경 남북 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저희 그리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김용현 전국대 북한학교 교수이십니다. 저희 그 연구소도 연통TV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김재육 재외동포 신문방송편집협회 통일교류협력단장 모셨습니다. 요즘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로 장안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원래는 강영식 우리 민족서럽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참석하기로 했는데 한참 원주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주 편한 자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하실 텐데요. 조성구 사장님께서 이래 율곡로 포럼 대체 지금에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모시기에도 쉽지 않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그 율곡로 포럼 첫 번째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 화해 국면에서 이런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 중요한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어떻게든 잘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중대 과제라는 측면에서 율곡로 포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를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통일언론연구소 작년에 출범하고 원래 율곡로 포럼 형식의 이런 형식의 포럼을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삼아 나가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일반으로 연통 TV도 이제 저희들이 유튜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운영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최근에 또 모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연통 TV를 하면서 기존은 또 이 포럼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의견들이 나눠지는 이런 쪽에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첫 번째 포럼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다고나 해도 그 내실이 있는 그 포럼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그 여담입니다만 이제 그 발제를 해주시고 또 이제 의원 자문위원님도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조금 참석 범위를 이제 그 패널뿐만 아니고 대학생 관련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미리미리 그 초청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관하고 그 방청석에서도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질문을 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발제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될 과제를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면에서 오늘 제1회 150 포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오늘 첫 단추를 이제 꿰었으니까 잘 되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좀 성원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양입니다. 이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진짜 무기가 엄청나게 느끼잖아요. 뽑는 자리에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장난칠 수 있게 막 끌고 오면 되는데 포럼에 일단 딱 앉아가지고 마음도 딱딱해집니다. 마음은 편하게 됐습니다. 그럼 진짜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은 분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제안입니다. 남북관계 정착에서 지난해 4.27 판문점 이후에 지금까지 쭉 노정을 지켜오면서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에 교착 공명이 굉장한 좀 위기감으로 다가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기자에 계신 분들 다 생각하실 텐데요. 그 정세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청와대도 통일부도 주도적으로 풀지 못할 것이다. 전체의 힘들이 좀 모여져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변화, 능동적 상황인식, 주도적인 역할, 기존 소극성에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50명 포럼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부터 좀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분단체제 약 70일을 설명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에는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고 가지고 원래가 3일,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임시정부 100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나 내로 뭐 김문성께서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의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5년 해방정국 당시에 분단이 획책되지는 과정 속에서 온몸으로 장했던 그 독립운동자들이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외세의 분단을 규정하고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조가 있습니다. 분단 정치사를 전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명제입니다. 45년 이후 현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4.27 1주년입니다. 양 정상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8천만 결의하고 전 세계 음수기 1000명을 했었습니다. 1000명.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1년을 돌아보건데 그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간단치 않죠. 상층 속에서 여러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층은 전혀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끌기만 했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하는 그런 자기감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문익환 목사께서 80년 잠꼬대는 잠꼬대 쓰고 방국에 던 30주년 되죠. 서울역에서 평양의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했던 분단의 벽을 통일의 문이라고 했고 정면 돌파하고자 했던 그런 30주년입니다. 내년이면 4.19 60주년인데요. 4.19는 분단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천착해서 가자국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분단 문제를 최종적으로 제기했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회담 전국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청은 어떤 통일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고 분단의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사실은 10년 전에 지금은 똑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도 바뀌고 국민들도 바뀌고 좀 판을 좀 바꿔보자. 예전에 우리가 통일령은 많이 썼었는데 평화는 마음속에 있지 않다. 통일은 생각 안에 있지 않다. 평화와 통일은 관념 속 선언이 아니라 실천하는 현실 앞에 만들어지고 표현할 것이다. 결국 실천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천. 정부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책임 있는 안에 있는 분들의 실천적 운동 이것이 실질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기조 속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북미 교착의 위기를 남북 주도의 평화기로 바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현 상황 분석 이미 다 우리 공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1년여간 4.27, 6.12, 9.19 진짜 평화를 위한 대장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길을 왔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하나만 봤었는데 결국 2월 28일 베트남에서는 합의가 불발되고 결렬이 됐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한반도 평화의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우리 스스로가 남북미 남과 북은 당사자이고 미국은 상처라고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북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면 기존의 1년을 평가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했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좀 자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한미동맹과 안보의 제재,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서 능동적 대북 평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한계 노정을 명확히 좀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상황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일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능동적 인식이 진짜 필요하다. 평화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우리가 당사자인데 비핵화의 중재자에 국한되어가지고 소극적 상황인식, 피동적 태도를 이용했던 거 아닌가. 능동적 상황인식과 주도적 역할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는 기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역할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미동맹관계는 70년 체제이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을 겁니다. 정부가 한미관계 속에서 못 해내는 일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는 먼저 핵 문제의 진전적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라는 이 정책 진짜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엄청난 정책 실패에 한국 영향을 봅니다.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고자 했던 것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4.27도 9.19도 지금의 모든 과정도 비핵화를 위한 노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정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회담들의 노력들이 있는데 비핵화의 프레임, 그 늪에 빠져가지고 거짓되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연계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정부 역할의 변화입니다. 중재자이자 당사자. 비핵화 문제의 중재자는 맞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이 북미 간 적대관계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비핵화 문제는 중재자가 맞습니다만 우리는 남북 평화 문제의 당사자죠. 주체입니다. 비핵화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 변화, 중재적 당사자로 즉 평화문제 능동적 주체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정책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과감히 정책의 중심을 좀 옮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뼈착된 핵 문제는 어차피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북미 중심으로 풀고 우리가 중재 역할을 계속 하되 그것만이 아니라 남북은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인적 교류 등 이런 사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벗어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넘어가자. 비핵화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과정, 절차, 수단일 뿐이다. 비핵화가 궁극적 가치는 아니다. 평화가 궁극적 가치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셋째, 정책 중심 축의 변화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단 문제의 본질을 보고 평화 문제의 본질을 본다라면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한미 관계를 중심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존 이해관계하고 남과 북의 평화 문제의 이 기본 이해하고 충돌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이죠. 좀 적나라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말입니다. 지난 1년을 한번 좀 꼭 좀 복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로 했다가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무기행이 시켰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요일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가 전화통화하다가 판문점에서 급히 만났습니다. 그 만났던 것은 사실은 미국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어떻게 북미 정상 최초의 정상회담에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에 대한 북측의 양해를 받고자 했다는 답이었습니다. 북측은 일체 양보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초의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합의였습니다. 그 합의에 근거해서 북측은 풍계리 핵협정 폐기하고 미군주의 송환하고 나름 그 싱가포르 선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핵화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응 조치로서 미국이 약속했었던 소위 말하는 판문점 선언 재확인, 소위 말하는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적 약속들을 사실은 해태했죠. 본질을 본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네오콘, 군사복합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한계를 도달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6.1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국면으로 갔던 위기였죠. 그 위기 상황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만들어내면서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실험 연구 완전 폐기하고 동창리까지 얻어내게 되죠. 사실 북측은 또 다른 대담한 양보였습니다. 그 9일 평양선언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될 거라고 봤지만 결국 5개월 이후에 2월에 됐습니다. 2월 말에. 그 4월부터 지난한 과정 속에서 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애드블루는 미국이 다 띄워놓고 판을 사실은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판을 깼죠. 사실 미국이 깼다라고 결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을 쭉 보고 있으면 근본적인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이 어떻든 네오콘의 생각이 어떻든 미국의 국내 정책 역학관계는 진짜 북핵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와 그냥 이 상태 현상 유지 전략으로 쭉 가는 건 아닌가?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저는 속탄을 뒀다고 봅니다. 이번에 4.12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열려있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다시 북이 4차 정상회담에 쑥 나오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폼페이오에 대한 엄청난 노골적인 교체 내지는
볼턴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정부의 능동적 주도성에 대한 확고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북측 입장에서 새로운 판을 다시 가져가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북측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좀 바꾸자. 기조도 바꾸고 프레임도 전환하고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2년간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는 늘 정부의 대북 정책만 보고 있었는데 시민사회는 진짜 오랫동안 많이 인내하고 참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적 국면이 왔습니다. 저는 9.19 평양선언 이후에 2.28까지 2월 말 5개월간의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도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실패의 한 축으로서 작동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개월간의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완전히 실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19 평양선언의 그 기조대로 남과 북이 기존에 합의했던 4.27 선언과 9.19의 여러 합의들을 아무리 제재의 틀 속에서도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미국이 과연 그 판을 깰 수 있었는가의 생각에 대해서 좀 해보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9.19 선언 이후에 남측의 대북 정책이 모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다 몰았던 상황.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가신 조치들도 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답답할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측은 회담의 테이블 속에서 안정적으로 아무 시험도 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과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영역들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워킹그룹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수동적 상황 인식과 소극 태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발전 끼고 굳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만든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진정 능동적 상황 인식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데 아무리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좀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한미 관계 속에서 못 푼다라면은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한번 판을 깔아보자, 주도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남북 평화 사업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동일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관념하는 구체적 실천 활동을 좀 정리하자. 한미 관계 속에서 이 정부 역할의 한계를 시민사회가 좀 교류적 돌파를 해보자. 시민사회 방북 인적교류 사업 추진하고 정부는 방북을 승인하면 되겠죠. 정책 부담이 없는 것들부터 인적교류를 진행을 한다라면 그렇게 방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아무리 제재와 미국의 제재는 인적교류와 국적 여행을 제한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여지를 한번 뚫어보자라는 겁니다. 이 토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이 넘는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관광객들은 북측의 금강산이라든가 유황산이라든가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금강산 관광 가서 북측 관광객은 100불 뭐 그런 달러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소극성이 만든 과제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우선 사업으로서 국민적 임팩트가 있는 사업을 해보자.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 및 이산가족의 북측 자기 고향 여행 같은 것 한번 과감하게 해보자. 이산가족은 40, 50명까지 해왔습니다. 상봉 2박 3일 단순 상봉 행사 마치고 나서 자기 고향을 여행적 관점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사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일 날 대통령 기념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내용이 있죠. 이산가족 상봉 및 북측 고향 방문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죠 사실. 이거 아무리 제재 관계없다면 북측의 행정력이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한번 해보자.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인간의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도 상관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책 역학관계 속에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북측 여행을 조금씩 열어가는 기조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르게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 똑같은 여행의 맥락에서 개성 당일 관광입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 시절만 하더라도 개성 관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일 관광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만 하더라도 설비도 해야 되고 2박 3일, 1박 2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도권에서 멀기도 하죠. 이 개성 관광은 아침 9시에 뭐 출발해가지고 개성에서 점심 먹고 다시 광화문에 서울에 도착해도 5시, 6시면 됩니다. 당일 관광이 충분히 가능하죠. 준비할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광 요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되겠죠. 개인 관광객 관점에서 가게 되면 이건 사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의지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 정도만 다녀와도 한 달에 3만, 6만 명이 됩니다. 하반기만 하더라도 6.15를 기점으로 이상도 상봉하고 여행 방문시키고 개성 당일 관광 정도는 하자라고 풀 수 있다면 올 한 해 수십만 명이 북측 개성을 다녀올 수 있죠. 이런 눈에 보이고 실제로 손에 잡히는 가시적 교류들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상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여러 많은 변화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인적 교류는 아무리 제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기존에 여러 많은 시민사회들이 주도하고 범국민적으로 가자 4.19 문목의 방북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의 여러 합의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진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와 인적 교류 사업들을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 모두에 다 담고 있어요. 9.19 평양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런 합의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언을 선언으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우리 시민사회가 안겠다. 국민들이 가겠다. 우리는 가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 주권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열어가겠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전통적 입장에서 방북을, 교류협력을 다 불허했었는데 우리는 주권자를 가겠다라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그 방북을 그냥 승인만 하면 됩니다. 승인만.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혹 우리 정부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제재와 미국의 국제제재 프레임 안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스스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갇혀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 여행 방문이라든가 대선 당일 관광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관계 추진이라든가 내지는 언론도 마찬가지죠. 연합뉴스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구지선에 오랫동안 밀고 있는 언론들이 사실 지난번 금강산 갈 때만 하더라도 제재 때문에 카메라조차 못 들어갔던 그 사실은 언론이 분노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도적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근본적인 좀 문제제기가 필요하겠다. 범국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우리는 현재 이 프레임들을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성난 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성난 재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아직 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못 들어간 지 3년 4개월인데 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의 관점에서 국민 기본권을 행사하러 자산 증강하러 들어가겠다는 조차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눈치 보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기본권 행사인 재산권 행사조차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눈치 봐가지고 못 보내준다라면 4.27, 9.19 내지는 그 순간 전면 중단 아니라 폐쇄를 선내야 된다. 이거 왜 했냐 이거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신임 장관 부임하고 나서 다시 우리 개성 들어가야 되겠다. 국민 기본권 행사하러 재산권 행사하러 들어가야 되겠다고 조만간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신임 장관조차도 한미관계 틀 속에서 이것을 불허한다?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 완벽히 포기할 테니까 전면 중단이 아니라 완전 폐기를 선언해라.
완전 폐쇄를 쓰는 애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희망 고문 받지 않고 끝내겠다. 저는 그런 결기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조차도 그 재산권 행사조차도 못 보낸다면, 아무리 제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조차도 못 보낸다면 진짜 4.27이든 9.19든 그 선언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 정도 결기. 저는 신임 장관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 관계들도 진짜 좋고 누구든 문제의식이 있고, 그러면 시민사회는 제안하고 요구하고 교류협력 사업성의 신청을 내고, 정부 입장에서는 못 이기는 척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 일정 정도 우리는 승인하겠다, 방법 승인하겠다, 교류협력 사업 승인하겠다, 이 기조들을 하나하나만 다시 좀 열어가더라고요. 시민사회 요구들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판을 좀 바꾸지 않는 한 상청 속에서 미국과 북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 제안들을 드립니다. 그 나오는 여러 많은 회담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류협력 사업, 인적 사업들은 우리가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 사업으로서, 근본 사업으로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게 국가도 정부도 우리 시민사회 통일교육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이죠.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북한 통일문제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이 통일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니라 기본교육인데 우리는 기본교육도 못 받았어요. 근본이 잘 없죠. 최소한 국가의 공식 통일을 당한 정도는, 최소한 6.15에서 남과 합의했던 통일을 당했다는 정도는, 그리고 최소한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평양선언 명나도 5.1 경기에 했던 그 이야기 있습니다.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하는, 즉 북측도 평화를 진심으로 갈망한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좀 상식적 범주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방공 반복의 이데올로기 그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왜곡된 인식으로 통해서 그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정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은 기본교육, 일상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제안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김진영 이사장님 첫째 말씀 들으셨는데요.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현 정세가 어떤지 잘 흐름을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뭐 결렬인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에 들어간 현역 기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창현 기자가 평양을 다녀와서 어제 저희랑 이런저런 대담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평양에 갔더니 외국 관광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고 또 외국 서양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기가 들어간 것도 영주권자라서 들어갔다고, 시민권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발전 말씀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간단하게 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토론 말씀을 하실 텐데, 먼저 우리 정윤영 회장께서 토론에 이제 인사말도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율곡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 제가 오늘 포럼에 대비해서 좀 찾아보니까 옛날 사업부에서도 근무했었더만요. 사업부가 기자 아닌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그 학자도 했지만은 참 그 10만 양명서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율곡 포럼은 좀 실사구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 그 발제도 아주 열정적으로 참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제 주최 측으로서 오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그 실현을 못했는데 이 책임 있는 그 당국자를 좀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영목을 보겠습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느끼는 것은 우리 그 연합뉴스 한반도 보면서 매일 그 북한 날씨도 이렇게 돼버리고 오늘 평양 최저 기온이 14도입니다. 최고기 26도. 아니 서울하고 비슷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양각도 호텔 여기서 맞춘 건데. 양각도 호텔에서 낚셨어요? 진짜 오래 쓰시네요. 예, 그 재단 재단사. 아줌마 재단사 그 손길이 맨날 저는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못 오고 이산가족 상봉도 못 오고 그건 아주 부조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저희들로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언론 쪽이 최선봉에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아까도 우리 얘기부터 시작했지만 그쪽에 갔다 온 아주 기자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북쪽에서는 남쪽 기자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올 필요가 없다. 오지도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좀 아주 원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초청장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에서 또 그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려는 그게 좀 약간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그 질문을 쭉 하나고 질문 아니라 같이 토론 비슷하게. 예, 토론 비슷하게. 저희 잠깐 우리 그 일정이 좀 있어요. 조성렬 박사님 말씀하시고. 예, 지금 원래가 갑자기 딴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그래서 50분에 나가야 돼가지고 우리 김정 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황 인식 부분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는데 지금 대책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세 가지 정책 기조 변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신 게 이제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하게 하고 남북은 평화를 위한 쪽을 하자 해서 대안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프레임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재 프레임을 그냥 인정하고 그 틀 내에서 하자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제 여기 2페이지, 3페이지 쭉 얘기하신 부분들은 결국 지금까지 해오던 거거든요. 사실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좀 능동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제재와 무관한 것부터 평화적 통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한 거랑 제가 볼 때 실제 하다 보면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지금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한미 틀 속에서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놔둔 채 남북이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게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미 협상 카드가 지금 우리가 거의 전무하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동격서식으로 남북 쪽에서 평화 사업을 좀 더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미 카드를 좀 개발해야 된다. 저는 지금 슬그머니 지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SM3 스탠다드 미사일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서부터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건데 슬그머니 지금 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그다음에 사드도 지금 우리가 비핵화한다고 하면서 사드 이제 미국 계속 실전 배치 계속 구체적인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다음 전자권 전환 문제도 사실 이제 어쨌든 작년 SCM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미 협상의 고리를 치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북한이
제재 카드를 쓰는 바람에 결국 미국한테 말려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대로의 것처럼 군사협회에서 최단전 보장 카드를 쭉 밀었으면은 부산물로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제재 완화로 매달리니까 미국이 옳다보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와서 시정연설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제재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은 상태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담반도 문제를 푸는 데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을 빼놓고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뒤가 잡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이 또 보수 세력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까 남북 관계를 풀고 싶으면 이것도 물론 준비는 이제 남북 사업에 대한 제안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방식에 있어서는 이쪽을 치면서 이쪽을 나가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나가면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 그래서 저는 그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 프레임을 변해야 된다. 다 동의하는데 지금 제안에 있어서는 결국 프레임 바뀐 게 없다. 결국 기존 틀에서 하니까 피해가는 거지. 피해서 최대한 머리를 이제 짜내는 건 뭐 동의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그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적 지원을 미국 눈치 보서 못하던 걸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결국 조금씩 좀 융통성을 부리는 정도인데 좀 뭐 그런 부분들을 발제를 들으면서 좀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기본 문제의식에 다 동의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박차고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북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슬레프트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북미 관계라는 협상의 틀을 묶어놓고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강산 뭐 이런 뭐 이렇게 경제협력 그다음에 뭐 개성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서 남북 관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제재 문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얼마 전 시정연설을 보면 그게 그 입장이 좀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정치적인 직접적인 의지 갖고 풀겠다. 제재 완화 문제를 자기 자력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는 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하려고 했던 이 전체적인 정책 의지가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내부적인 정책 문제는 좀 더 구체화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개성에 가는 거 이거는 저는 유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그게 북에 초점장을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에서 우려하는 거는 통일부가 허가하겠는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인들도 다 부러워하는 망국이에요. 뭐 연합뉴스 연구소 리표단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통일부의 의향을 좀 타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를 이렇게 보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 문제는 성사 가능하다라는 문제를 갖고 딴 얘기 전혀 필요 없고 일단은 이제 이 연합뉴스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시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자꾸 이제 북에서 부러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는 경제인이든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랑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북의 표현대로는 하대주의 이런 것에 종속되어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관계를 풀지는 있는데 경제인이고 뭐고 자꾸 통일부가 불안을 시키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북으로서도 좀 입장에 곤란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경제인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측면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보다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구성을 좀 이렇게 완전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을 성사시키면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양국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김진영 교수님께서 쓰신 여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또 국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주총장을 내준다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일단 개성 문제로 갖고 돌파해보려는 시도는 저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시까지 회의인가요? 원래는 11시까지인데. 그렇죠. 저도 11시 20분에는 학교 수업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에게 보여지는 또는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눈에 보이는 평화를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는 평화 경제가 굉장한 고민스러운 과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은 이제 제재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보수 언론은 그것을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평화가 눈에 보이다거나 또는 눈에 보이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중요한 남북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물론 일부 어필이 되고 있지만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군사합의서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작년부터 작동한 이래로 남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또 가장 중요하게 이것이 평화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국민과의 공감대 현상이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재하고도 무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저는 군사합의서의 실천 여기에 대한 남북 차원에서 또는 미국에 대한 요청도 그렇고 중국, 일본,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국민에게도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성 지역의 DMZ 둘레길이 아마 곧 개방이 되는 것 같고 유엔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엔사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에게 눈에 보이는 평화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판문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정도나 이 정도부터는 국민에게 일부 북측 판문점 북측 지역은 아니고 남측 지역만이라도 아마 국민에게 공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제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4.27 1주년이 지금 곧 내일 모레고 6.12 1주년도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6.12까지 이 기간을 저는 눈에 보이는 평화를 구축하는 이런 캠페인 기간으로 좀 삼을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 단체가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혀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막혀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의 포인트는 저는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 시민사회 단체 우리 김희경 의원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내입니다. 인내. 국민의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일일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하노이
국회에서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이후에 일련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모습은 그냥 막 들이대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국민이 저는 인내를 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성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 요인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 북한 요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저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통합체 프로세스에서의 하나의 이후의 상황들이 저는 최고 지도자들의 인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서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더 인내하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고 현재 국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인내 또 최고 지도자들의 인내가 보다 좀 더 작동하면서 그러면서 남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곧 뭐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만, 또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6월달 안에 개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6일 날 일본 국빈 방문하고 2월 28일 날 G20 오사카 회의 참석을 하는데, 저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서 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용민 교수께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토론 주제를 던지기보다는 최근에 글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기자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꽤 믿을 만한 분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실은 중국 쪽에서 나온 정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얘기를 너무 다들 잊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북측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그 양반한테 권해왔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오고 그것이 전달된 다음에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데, 시기도 생각보다 빨리 중국 쪽에서 전해준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얘기하고, 앤드류 킴이 지금은 은퇴해 있지만 5월 달에 복귀해가지고 얘를 다시, 미국에서도 지금 심호 팀들이 많이 흔들리고 비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앤드류 킴 5월 달에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희망적인 전망을 섞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기대가 섞인 말씀